오늘은 소리가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면으로 치면은 266번째 시간입니다. 그 제목은 세종에서 공예박물관까지 안동별궁에서 벌어진 5만 가지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재미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큰 제목을 하죠. 그러면 서울 안국동 175번지에는 500년 조선 왕실 기사가 숨어 있다네 라고 잡아봤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그 안국동에 그 옛날 풍문여고 자리에 서울 공예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아직 그 개관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근데 여기 이 땅에 얽힌 이야기를 두고 보면 재미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와 그리고 복잡다기한 어떤 조선 왕실의 위선, 그 근대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조선 왕실이 별궁터였고 최근까지 풍문여고 학교터였던 서울 안국동 175번지 일대, 거기에 서울 공예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 들어섰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반인은 범접할 수 없었던 그 권위적 공간이 왕조 500년 동안 천대받던 문명시 장인들을 기리는 공간으로 변한 겁니다. 공예박물관이죠. 좁다면 좁은 이 공간, 넓긴 넓습니다. 그런데 이 좁다면 좁은 공간입니다. 이걸 찬찬히 뜯어보면은 조선 왕국이 500년 동안 걸어왔던 발자국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법을 바꿔가면서 막내 아들에게 집을 지어준 세종, 그리고 별난 와중에서도 자기 고모가 살 집을 만들어주는 공사를 강행한 인조, 그리고 왕조 사상 최고로 호화한 혼례식을 치러낸 고종과 왕비 민씨, 그리고 끝으로 식민시대 최고 갑부, 친일 갑부 민영휘까지 이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450년입니다. 2월 17일, 음력 2월 17일, 세종이 흥합니다. 승하합니다. 죽습니다. 개국한 지 100년도 안 된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닦은 왕이었습니다. 각종 성인병을 동반한 채 과로로 몸을 혹사시키는 왕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신하들도 많이 고생을 했죠. 21세기 대한민국 주소로 서울 종로구 율곡로 3길 4, 집원으로는 안국동 175번지에 몇 군데입니다. 여기에 막내 아들, 세종의 막내 아들 영응대군이 살았는데 이염이라는 이 대군의 집 동별궁에서 세종이 죽었습니다. 세종은 천재들을 지휘해서 조선의 군사와 과학과 성리학 질서, 긍부정 다 합쳐서를 구축을 마무리했던 천재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르기만 했던 시종 이정이었던 군주였습니다. 죽기 한 달 전에 1450년 2월 4일에 세종은 막내 아들 집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보름 전이네요. 그러니까 이후로도 모든 사물을 결제하는 데에는 물 흐르듯이 하되 모두 끝까지 정밀하게 하기를 평일과 다름이 없었다고 실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에 승려 50명이 이 별궁에 모여서 인간의 쾌유를 비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기 운명을 예상을 했는지 바로 그날에 세종은 대사면령을 발표를 합니다. 다음 날 병세가 악화됩니다. 그러자 왕은 모든 정사를 정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세종이 하늘로 떠나죠. 세종이 나이 37에 생긴 아들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입니다. 이염입니다. 늙음하게 나온, 지금 뭐 37이면 그날 그냥 늙음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막내 아들 염을 끔찍이도 사랑했습니다. 늘 무릎팍에 앉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궁중 예법에 따르면은 아무리 왕자라도, 아들이라도 왕자라면 왕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답니다. 진상, 나아갈 진의 윗상자, 진상이라고 불러야 한답니다. 근데 세종이 이 염만은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15살 때까지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 이후에나 진상이라고 부르고 네 어미는 진상이라고 불러라. 자기는 너를 그냥 아들로 생각했다. 이건 얘기였죠. 염이 10살 되던 1444년에 세종은 경복궁 사정전에서 장안의 규수들을 면접을 봅니다. 간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산 송씨,
여식을 며느리로 간택을 합니다. 이 막내의 며느리로요. 이 두 부부가 처가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세종은 이 영웅대군 막내 거처를 물색합니다. 2년이 지난 어느 1446년에 안국동에 집을 짓기 위해서 민가를 철거하고 집터를 골랐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그때 건축하는 비용이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을 들였다는 거죠. 아들을 그렇게 사랑한 겁니다. 또 2년이 지나서 어느 날 세종이 약간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세신들한테요. 내가 여러 아들 집을 짓는데 남의 집을 많이 헐어서 비웃음이 많은데 왕자한테 성문 밖에 나가서 살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라고 신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본심을 딱 얘기를 합니다. 예법에 따르면 대군 집의 대들보 길이는 8척밖에 안 되니까 그 법을 지키기가 너무 좁다. 그래서 대들보 길이를 10척으로 확장하려고 한다. 불만 있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군주의 본심을 신하들은 즉각 알아차리죠. 법을 바꿔서 아들의 집을 넓히겠다는 말에 신하들은 만장일치로 화답을 합니다. 아마 김종서였을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꼭 예법을 지키며 집을 짓지는 않사옵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열초로 늘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1448년 12월 14일 이야기입니다. 며칠 뒤에 세종이 보낸 직관, 그러니까 세종은 풍수지리를 굉장히 숭상하고 이걸 과거로 생각했었습니다. 이현우라는 직관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땅을 닦고 있는 여러 후보지들 가운데 안국동이라는 데가 없다라고 아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안국동 인가 60여 채를 헐어버립니다. 그 얘기는 이미 물색해놓은 땅들이 많은데 다 거기에 정지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안국동이 채 낙점이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60여 채 집을 헐어버리고 대규모 공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듬해 집현전에서 이제 또 시비가 들어옵니다. 집현전 학자들이 세종이 친위부대지만 할 말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군의 저택이 너무 화려하다고 보고를 하죠. 그때 세종이 또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다른 아들들 집과 다를 바가 없는데 무슨 이게 넓다는 말이냐, 화를 냅니다. 그때 대신들은 지레 알아서 군주의 말을 쫓아줍니다. 절대 지나치지 않으니 공사를 진행하십시오. 라고 답을 합니다. 49년 7월 이야기입니다. 결국 공사는 강행됐고 영웅대군은 부동산 거부가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종이 죽고 왕위를 물려받은 맏형, 그러니까 맏아들 문종은 세종의 유지를 받들어서 궁중금고, 내탕구로 갑니다. 내탕구에 있는 보물을 모두 막내에게 줍니다. 왕실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보화가 모두 염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실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산, 부동산 할 것 없이 영웅대군 집은 순식간에 장안의 제1가포가 됩니다.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별궁 이야기가 또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영웅대군이 여산 송씨하고 혼례를 치르고 5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딸도 없었고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또 자식 문제가 걱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해할 때가 올 겁니다. 세종은 며느리한테 병이 있다. 이유를 대고 영웅대군하고 며느리 송씨를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해주 정씨의 처녀를 간택을 해서 장가를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해주 정씨를 맞은 영웅대군은 옛 부인, 아내 송씨를 잊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쓱 나선 게 둘째 형, 수양대군입니다. 궁에서 쫓겨난 송씨는 친오빠 송현수라는 사람의 집에 얹혀서 살았습니다. 세종이 죽고 문종이 죽겠죠. 그때 문종 또한 영웅대군이 사는 이 동별궁에서 즉위를 가졌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바로 계유정난이 벌어진 날입니다. 그날 밤에 중무장한 수양대군 무리가 서대문에 살고 있는 김종서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영웅대군 부인 일을 종부시, 그러니까 왕실 감찰부서입니다. 민정수석 같은 데죠. 그래서 조사 중인데 정승께서 혹시 그 일을 지휘하고 계시다? 하고 묻죠. 그랬더니 김종서가 뭔가 낌새를 알아차리고 침묵을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때 이 수양대군의 측근이 철퇴를 휘둘러서 김종서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계유정년 시작입니다. 이 영흥대군 부인 일은 전처 송씨와 영흥대군이 재결합한 사건을 뜻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출궁이라는 송씨가 오빠 송씨 송현수하고 얹혀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송현수하고 이 수양대군하고 친구였어요. 그래서 수양대군의 친구를 집에 놀러 갈 때면 그냥 아는 척 모르는 척 이 자기 막내 동생 영흥대군을 데리고 갑니다. 손을 끌고 가서 데리고 와서 자기는 자기 친구하고 얘기하고 놀고 있고 술을 마시고 있고 자기 막내 아들은 그 옛날 부인 송 씨하고 거기서 데이트하는 거를 그냥 방조를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송 씨하고 영흥대군 사이에 딸이 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김종서를 철퇴로 죽인 바로 그 계유정난의 성공을 거두고 나서 한 달 뒤, 그러니까 1453년 11월 28일에 수양대군은 단종의 명이라고 해서 이 정 씨를 폐출을 시키고 막내를 옛 아내 송 씨와 재결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수양은 친구 송현수의 딸을 바로 자기 조카인 단종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송씨 이렇게 되죠. 권력 주변을 자기 측근으로 꽉 채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본인이 왕이 됩니다. 모든 장벽을 다 허물고 그 자기 주변의 장벽을 다 쌓은 다음에 자기 권력을 드디어 행사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권력을 쟁탈하는데 이제 친구 송현수가 필요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용도가 폐기된 친구 송현수는 장 100대를 맞고 그리고 관노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4년 뒤에요. 그 와중에도 영흥대군은 선친 세종이 끔찍이도 아낀 데다가 그리고 자기 또한 영흥대군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흥대군은 그러니까 이 송현수의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또 가까운 사돈댁이 되는 거죠. 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놔둡니다. 그리고 안국동에 있는 별궁을 계속 영흥내고 살게 만들죠. 그 아내 송씨하고 함께요. 권력이 딱 안정기에 접어들고 1466년 세조는 바로 이 별궁을 찾아가서 막내 술잔치를 벌립니다. 1466년 1월 달에요. 그 이듬해 영흥이 죽습니다. 별궁은 아내 송씨 소유가 되죠. 그 전에 죽기 전에 영흥하고 송씨 사이에 아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해주 정씨하고 사이에 아들이 없으니까 영흥대군은 연안 김씨의 소생 여식과 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총합이 3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71년에 혼자 살던 송씨, 그 영흥대군이 죽고 나서 별궁에 살던 송씨가 별궁을 성종에게 바칩니다. 성종은 이 집을 연경궁이라고 이름을 짓고 자기 형인 월산대군한테 주죠. 그런데 월산대군은 그때까지 정동에 살았습니다. 그 정동에서 이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100년 있다가 임진왜란이 터져요.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그때 우리의 선조 임금이 무리를 이끌고 저 의지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갔다 와봤더니 경복궁이 홀딱 불타버리고 다른 궁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종의 큰 형인 바로 이 월산대군 집에 들어가서 여기를 조선의 법궁으로 삼고 지내게 됩니다. 그게 지금의 덕수궁입니다. 월산대군이 죽고 나서 그리고 안국동에 있던 이 별궁집은 한참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1522년 중종 때 옹주로 갑니다. 공주는 정식 왕비한테서 태어난 여자를 공주라 그러고 후궁들한테서 태어난 사람들을 옹주라 그러는데 맏옹주였던 혜순옹주에게 중종이 이 집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인조 때 이게 다시 정명공주라는 공주한테 넘어갑니다. 정명공주는 누군가 하면 인조반정, 이 광해군을 물리치고 자기 권력을 차지한 거잖아요. 근데 광해군에 의해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동의 월산대군 집, 그 경운궁에 유폐됐던 인목대비의 딸, 그러니까 선조의 친딸입니다. 그 정명공주에게
집을 지어준다면서 바로 이 안동 별궁, 이 별궁을 대대적으로 증축을 합니다. 왜? 선조의 적통을 이어받은 게 자기라고 하려면 이 후손들을 잘 보살펴야 하거든요.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정명공주를 잘해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성 항복판에서 자그마치 300칸짜리 주택 건축공사가 벌어집니다. 집터는 그때 실록에 따르면 집터는 광천이 소유였답니다. 광천이는 이름이 김인경인데 이 김인경이 바로 해수농주, 중종 때 이진욱 물러줬던 해수농주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때는 1624년, 그러니까 이괄의 난으로 인조가 공주 도주했다 돌아온 바로 그 해입니다. 반년도 안 되는데 바로 그때 그 한여름에 대규모 주택공사가 벌어진 겁니다. 300칸짜리. 그랬더니 사관원에서 항소를 하죠. 보고서를 보내죠. 말이 안 된다고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수도가 함몰이 되고 종사가 파천하는 변란을 갓 겪었습니다. 어찌 가졌어도 거듭 갖고 집 위에 집을 더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목과 기회는 자식을 팔고 지형이를 잡혀서 고의를 짜낸 끝에 나온 겁니다. 신축공사 명을 거둬달라라고 인주에게 하소연을 하죠. 거의 하소연 수준입니다. 이렇게 사관원이 반발했지만 국가 소유인 목재와 기와를 지급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인주의 뜻은 꺾이지가 않습니다. 정통성에 걸린 문제니까요. 그래서 실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국동은 돌과 나무가 도로에 쌓였고 종들은 남의 담장 돌을 빼갔으며 사족의 부녀자들을 욕보이기까지 하는 난장판으로 변했다고요. 집 또한 주춧돌만 봐도 그 크기가 수백 칸에 이르러서 지나가는 사람이 저절로 옷싸게 될 정도로 사치스러웠으나 인조는 오히려 좁고 작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다 실록에 있는 기록입니다. 1879년에 고종이 별궁 건축을 명합니다. 근데 실록이 참 지금은 좀 웃기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종이 명을 내리죠. 나라 경비가 궁색하니까 토목공사가 맞진 않는다. 그런데 별궁이 없는 것도 온당치 않다. 지어라. 그게 1879년 11월 15일 고종실록에 적힌 기록입니다. 나흘 뒤에 별궁터가 바로 이 정명공주가 살던 옛집을 결정이 됩니다. 왜냐? 정명공주가 그 이후에 그 집이 굉장히 세가 흥해졌습니다. 자손도 번창을 하고 정명공주는 이 장안에 엄청난 갑부로 소문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재물과 자손이 융성한, 꼭 번창한 그런 집안이 됐죠. 그러니까 그 세를 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명공주 옛집이 결정이 돼서 공사가 바로 들어갑니다. 공사가 이듬해 1880년 9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81년 또 그 이듬해 12월 9일에 안국동 별궁이 세자척의 혼례식 장소로 결정이 됩니다. 1882년 2월입니다. 2월 22일 이자가 3개입니다. 8살 먹은 세자 이척과 10살짜리 여흥민 씨 처녀의 혼례가 안동 별궁에서 거행이 됩니다. 궁중발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그 궁중에서 쓰인 물품의 세목들, 목록들입니다. 수량과 개수 이런 것들까지 적힌 거죠. 여기에 따르면 혼수용 이불만 560채에 이르러 이틀에 3채씩 덮어도 한 해 다 덮지 못할 정도로 인조 이후 사상 유례없는 호합한 혼례식이었습니다. 이거는 87년에 이 궁중발기라는 문서를 쭉 분석한 논문에 따른 이런 논문 저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넉 달 뒤, 그해 2월 달에 초호합한, 인조 이래 최고 호합한 혼례식을 치르고 나서 넉 달 뒤에 왕십리 하급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10달 동안 월급을 못 받았으니까 그걸 달라고요. 이걸 요구하면서 왕비 일족을 대거 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월급을 담당했던 선해청도 여흥미 씨, 선해청에 주관하는 이 왕실의 그러니까 실질적인 장도 여흥민 씨, 다 여흥민 씨 판이었으니까요. 그때 사대문화에 있던 굉장히 많은 여흥민 씨 집들이 불타고 많은 민씨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1966년에 체록된 그 당시 생존해 있던 구한말
그리고 대한제국 당시에 상궁들의 증언에 따르면 왕비 민씨는 밀란이 터지자마자, 이모 군란이 터지자마자 며느리가 복이 없어서 이 난리가 났다면서 10살짜리 며느리가 그 무거운 가채를 쓰고 문화를 와도, 아침 문화를 와도, 식전 문화를 와도 저녁까지 문화를 받지 않고 계단에 세워놓기 일쑤였답니다. 왕조 500년 내내 안동별국은 이렇게 왕족의 땅이었고 백성과 철저하게 유리된 공간이었습니다. 미수에 그쳤지만 1884년에 갑신정변이 터지죠. 그때 갑신정변 양력으로 11월 4일에 벌어졌는데 그때 이 지금 서울 그러니까 그 조기사 군의 옆에 있는 우정국에서 열린 오프닝 파티에서 이 거사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거사 신호를 바로 지금의 풍문여고하고 이 그 안동 별궁터 옆에 살고 있던 서광범이 바로 여기 이 안동 별궁에 폭탄을 터뜨려서 방화를 하면서 그 불소리를 신호로 거사를 벌리기로 했었답니다. 근데 이게 미리 새나가면서 이 방화는 미소에 그치고 옆에는 초가집만 태워버렸죠. 그때 이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거사의 신호를 안동별궁 방화로 잡은 것도 무언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갑신정변의 주역이 박영효, 김옥균,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 이렇게 5사람인데 이 5사람이 모두 안동별궁 주변에 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그리고 옛 경기고등학교 자리인 정독도서관 바로 이 일대에 살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거죠. 자, 그렇게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1930년대 이 별궁은 친일갑부 민영휘 가문의 휘문의숙 영신재단에 매각이 됩니다. 제가 왜 친일갑부라고 이렇게 강조하느냐. 정말 친일이고 정말 갑부였으니까요. 그리고 1945년에 민영휘의 후손은 그 터에 풍문여고를 만듭니다. 그 중간에 요 풍문여고 앞에 있던 정문자리 한 몇백 평은 금광왕이었다는 최창학에게 팔립니다. 최창학 거기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죠. 옛 별궁 건물들은 이 여흥민씨들, 그러니까 이 민영휘 후손들이 경영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양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보험사 같은 여기에 이 집들이 뿔뿔이 매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 고등학교 자리인데 운동장 한가운데를 그 집들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21세기에 발견이 돼서 그래서 그중에 몇 채는 지금 부여에 있는 전통문화대학이라는 곳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래 안동 별궁 소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마비 하나가 있었습니다. 풍문여고 안에. 하마비는 이 어떤 뭐 신분이 높은 자리, 그러니까 궁궐이나 안건 종묘나 이런 뭐 사당이나 서원이나 이런 데들입니다. 그 앞에서 이로는 말에서 내려서 걸어갈 것이라고 경고하는 경고비 같은 그런 비석인데 이 비석이 있었는데 이것도 강남으로 풍문여고가 이전을 하면서 풍문여고에서 이 하마비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갑니다. 그 폐쇄된 공간, 특권의 공간, 그리고 식민시대 때 친일 갑부가 차지했던 그 공간, 결국은 다들 여흥민씨죠. 거기에 이제 옛 천민을 기리는 박물관이 들어선 겁니다. 공예 박물관입니다. 지금 말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지만 그에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달 항아리 있죠. 달 항아리 작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천민은 이름이 없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후대에 아득한 후대에 이 달 항아리의 미학을 발견을 해서 여기에 가치를 뒀을 뿐 조선시대 때 양반과 사대부들은 그릇이며 이런 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저자들한테요. 그 박물관 이름이 서울공예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만들고 붓과 벼루와 먹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옷을 짓고 보자기를 만들고 돌을 깎고 쇠를 녹여서 비녀와 놀이기를 만들어서
세상을 윤탁해가 만들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년 동안 천대받던 장인들의 작품과 그 이름이 당당하게 이 폐쇄되고 특권 왕족들이 차지했던 이 폐쇄된 별궁토에서 관람객들을 맡게 됐습니다. 안국동 175번지이고 이름은 서울공예박물관입니다. 이건 진영과 무관하고 정권과 무관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여기 가보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 이제 작품이 아니라 그 이름들이 드디어 역사에 기록되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성군으로 칭송하는 세종이 가끔씩 드문드문 저질렀던 일탈의 흔적, 그게 뿌리가 돼서 결국에는 이모군란이 나던 1884년, 82년 그때 조선 왕조사상 최고 호압한 뻑적지근한 홀리식을 올렸던 별궁, 그 자리가 지금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시간 나시면 예약을 하시고 가봅시다.